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사드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청와대 선임 행정관 지낸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의도를 담아서 쏘는 것일 텐데 지난번 무수단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한 그런 걸로 보이고요. 이미 이제 북한 스스로가 지난 7월 11일입니까? 그 총참모부 포병국에서 뭐 중대 성명을 통해서 만약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은 물리적 조치 실행을 뭐 하겠다 이런 이제 사실상 그 위협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이어서 이제 실제 사드 배치가 그 다음 날 되고 나서 오늘 이제 6일 만인데요. 이런 그것이 단순한 음포용이 아니고 실제 북한은 이것을 갖다가 황주에서 동해안 지역으로 발사했지만은 조금 이 각도를 갖다가 비켜서 내륙으로 쏜다면은 뭐 성주 지역을 포함해서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지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어디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협성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런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그 오늘 어디서 어느 쪽으로 발사했는지 그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단 황주 저쪽 서해안 쪽에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리원 조금 그 사이죠. 평양 밑에. 네. 황해 북도. 예. 거기서 동해 쪽으로 쐈습니다만은 방향만 바꾸면 이쪽 뭐 성주도 쏠 수 있고 뭐 다 쏠 수 있다라는 것을 무력 시위한 이 스커드 미사일인가요? 이 정도 사거리가 된다 그러면 스커드 미사일, 스커드 C 미사일 정도가 한 사거리 한 500km 정도가 됩니다.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900km 정도 되는데요.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료량을 조금 적게 하거나 사거리를 그 각도를 조금 높이면 아마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스커드 계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위력적인 북한의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인 미사일이 가장 위력적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미국을 겨냥하거나 일본을 겨냥하는 그거가 많아서요. 일단 스커드 가장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쿼드 C 계열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것 어떻게 해서 명명을 하는 건가요? 북한이 이제 스커드 미사일은 최초 만든 것은 대략 한 300km 정도 나가는 것을 만들었다가 이 스커드 미사일을 자꾸 이제 개량을 시켰죠. 그건 뭐 무기 체계가 최초 어느 무기 체계든 간에 무기 체계가 최초 선정이 되고 나면은 실험을 하고 또 진화를 시켜 가지고 사거리를 늘린다든지 성능을 더 확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뭐 통상적으로 해오는데 스커드 B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0km, 스커드 C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0km. 그리고 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더 넘어서 스커드 ER 계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0km 그러니까 스커드만 가지고도 대략 북한 전역에서 어디서 쏘더라도 한반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미사일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일단 스커드 노동 무수단이 있지만은 노동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00에서 한 1300 이상 가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보다는 일본을 겨냥한 이와 같은 측면이 강하고 무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거리 한 3000km 나가니까 뭐 이미 보도가 된 대로 괌 지역 정도를 갖다가 노리는 그런 준중거리 형태이지만은 이 스커드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 전역을 갖다가 대략 그 북한 중심 또는 뭐 휴전선 한 200km에서 쏜다고 하더라도 조금 자기가 선정한 어느 지역이든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남남 갈등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분명히 북한은 그걸 노렸을 겁니다. 특히나 이 지난 십수년 동안 김영철 지금 이제 통전부장을 맡는 김영철 같은 경우는 대남 정세에 대해서 대단히 잘 관찰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것을 김정일, 김정은에게 열심히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서 민감하게 북한이 이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많고요. 특히나 이번 이제 성주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북한 여기 우리 성주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더욱더 이제 위협을 함으로 인해서 성주 주민들에게 그런 반발을 더 고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대단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의도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이상 5년 정도 지나면서 한국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지뢰 폭발 사건 때도 그렇고 제대하지 않고 더 있겠다. 그러고 뭐 예비군 청년들도 더 다시 나가 싸우겠다. 이런 청년이 늘어날 정도로 대단히 안보의식이 대단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무력 위협 자체가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성주 주민들이 불편하는 부분은 사전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내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남남 갈등을 노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드가 배치될 성주 지역에 이 스커드를 포함해서 북한 미사일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주민들에게 부채질해서 이 남남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 내지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가 북한이 저런 미사일을 계속 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사드와 같은 최소한 이 2번 이상의 교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중고도 고고도에서의 이 사드 방위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꼭 북한이 그렇게 노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 북한이 사드를 이 스쿼드를 쏴서 사드 기지까지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요격당하지 않고서 그 성주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도는 그런 것일 텐데,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만분질에 쏜다면, 그쪽으로 타격을 한다면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지, 요격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는 패트리어트 2, 3입니다. 네.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2를 가지고 있고 주한미군은 패트리어트 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트리어트 2와 3의 차이는 패트리어트 2는 이제 똑같은 요격 미사일로서 사거리가 비슷합니다. 15km에서 한 30km 정도 내외지만은 예. 패트리어트 2는 이제 그 직격탄이 아니고 파편이 가서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하는, 그러니까 조금 강도가 약한 거죠. 그러나 미군이 갖고 있던 패트리어트 3는 직접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하청의 하청 방어. 예. 대략 한 15km에서 30, 40km 정도뿐이 안 되는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도를 넘어서 이제 100km 내지는 뭐 40에서 한 150km가 지금 사드의 그 적정 그 고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이상,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이 대기권 밖에서도 할 수 있고 대기권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2번 내지 3번을 갖다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예. 조금만 더 제가 보통을 드리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최대한 20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패트리어트 3만 가지고 요격할 경우에는 90% 이상의 요격을 하려고 그러면 50개의 미사일이 발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드와 패트리어트 2개를 중청 방어를 하게 되면 32개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의 물량만 있으면 요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만큼 거의 40% 이상의 그 요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한 무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전성이 더 확보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팩2와 팩3 차이를 조금 아까 장군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기 포대 자체가 한 개 발사대에 팩2 같은 경우에는 8개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팩3 같은 경우는 탄두가 작아집니다. 히트킬이라고 해서 탄두를 직접 때리기 때문에 탄두가 작아지기 때문에 조그마해집니다. 그러니까 16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발사대가. 그러니까는 미사일 발사 용량이 4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양적으로 대단히 늘어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북한이 핵을 아직까지 그 기술적으로 500km 이하 정도까지로 핵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이. 그렇지만 이제 장래에 만약에 북한이 핵을 실는 탄도 미사일을 날릴 경우를 예상해 본다 그러면은 팩3 같은 그야말로 요격을 직접 그 탄두를 요격할 때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파편이 튀지를 않고 파편이 떨어지질 않고 예. 그렇게 직접 부딪힘으로 해서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도록 만들거든요. 네, 팩3로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히트킬 방식이 가장 지금으로서 안전한 방식이라서 네. 그것이 팩3가 돼서 개량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탄두를 직접 맞추는 방식을 킬이라고 히트킬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사드가 수도권까지는 방어 범위에 못 넣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방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나오신 김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드가 전체적인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성주에 배치되다 보니까 사거리상으로 수도권까지는 방어가 되지 않지만은 네. 이 패트리어트 지금 2를 가지고는 조금 미흡한 상태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히트키를 할 수 있는 직접 요격을 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3를 우리 군이 지금 성능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도권에 배치된 패트리엇은 팩2고 패투고 그걸 팩3로 교체한다는 교체한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주한미군은 물론 팩3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도권 일대에는 팩3를 전부 성능 개량을 해서 적의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하는데 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은 수도권으로부터 약 한 60km 정도 안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미사일보다는 스커드 계열이 단거리가 올 가능성이 많고 그 단거리 미사일의 요격은 그 위에서 요격을 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하청에서 요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패트리어트 3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트 2보다는 그 히트키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할 때도 이렇게 고도를 일부러 높여서 뭐 중거리 미사일 가지고도 고도를 높여서 이렇게 쏠 수도 있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그건 가능하죠. 지난번에 무수단 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박소각을 높여가지고 네. 짧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충분히 그건 가능한데 그렇게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무기의 성능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만큼 무기가 도달한 시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때문에 얘기군요. 느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거보다는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발사해서 우리를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요격할 것인가 우선순위로 우리가 판단해서 방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물리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사드 배치가 확정되는 대로. 근데 지금 일단 미사일을 쐈는데 뭐 간접적인 도발이라고 한다면은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그 상정할 수 해볼 수가 있을지를 좀. 뭐 북한이 이 지금 오늘 발사한 3발의 미사일 외에 벌써 지금 한 2, 3일 전부터 북한 풍계리 지역에서의 핵실험 징후도 일부 지금 식별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핵실험 카드를 가지고 실제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핵실험 카드를 나름대로 어떤 그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해서 국제사회에 이제 위협을 주는 방향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제 이 위협의 강도라든지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외로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라든지 우리 국민을 오히려 결집시키는 그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핵실험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사드에 어느 정도 반발하고 있는데 핵실험을 직접 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 북한의 입지가 아주 난처하고 특히 중국의 입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보호막을 치다가도 지금 도저히 국제적인 여론에 의해서 핵실험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직접 핵실험을 하기보다는 핵실험 카드를 만지면서 이것을 아마 협상 카드로 활용할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박사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핵실험에 대해서는 장 장군님 말씀하신 바처럼 중국이 대단히 불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지금 그 핵실험까지 하게 되면 북한을 두드러할 만한 것이 더더욱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일 거고 그걸 포함되면은 핵실험은 조금 그냥 카드로만 만지락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자극하려고 그러면 SLBM 쪽이 가장 높을 수 있고요. 8월부터는 한국에서 이제 올림픽 시즌이 됩니다. 올림픽 시즌 되고 이제 사실 북한에 대한 안보 이슈가 사실 조금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전당대회나 일정도 좀 있게 되고요. 그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북한 당국은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이나 통해서 대남에서 어쨌든 불편하게 만드는 공격들을 통해서 어쨌든 도발은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광일 예비역 장성 이인배 박사 두 분의 해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